경제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종택 기자님이 열심히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달러 패권 이 부분들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을 좀 봐볼게요. 모든 수입품의 기본관세 10%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9일 0시에는 거의 한 80개 국가들에 대해서 나라별로 최소 11%, 최대 50%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세를 올릴 때 일단 금융시장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네.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소비재 가격이 크게 오르겠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지난 한 2년 동안 인플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인플레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뭘 할까요? 당연히 금리 그 못 내리지 금리 뭐. 자체를 기준금리를 못 내리거나 아니 올려야 되겠죠. 네네. 그럼 뭡니까 그 결과는 경기 침체.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충격이 제일 먼저 가는가 하면은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초에 불과 한 10일 동안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서 7조 달러 정도가 날아갑니다. 7조 달러면 대체 예.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일경원, 일경. 예, 일경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야, 참 간만에 들어보는 단위네요. 일경. 이와 동시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제 수익률은 크게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단순 뭐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 사라졌다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고하는 미국 국채 수익률 이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주가 폭락 자체는 여러 번 있었고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가 폭락했는데 미국제 수익률은 상승했다. 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이게 동시에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미국 경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네. 이 국채와 국제 수익률의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때도 살짝 읽었는데 보면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예.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정권이거든요. 네. 맞아요. 채권의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을 팔 때 얼마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채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채권을 살 때, 즉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이제 보면은 만기일까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스의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거는 그리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지. 안 좋은 것 일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그리스가 올라갔으면 그리스 아니 입장에서는 그리스 국채가 수익률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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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일이죠. 그리스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죠. 그럼 많이 돈을 줘야 되니까. 예. 이자를 네. 줘야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민 PD님께 네. 저하고 이조용이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왔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누구 빌려주겠습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쯤 되는 돈을. 이재용하고 이종 기자님하고요. 예, 예. 회장님하고 당연히 이재용 씨 빌려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저한테도 빌려준다면은 네. 이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조용한테 빌려줄 때 더 많은 이자 받으시겠습니까? 저한테 빌려줄 때 더 많은 이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돈이 많긴 하지만 일단 그 리스크 따지면은 이쪽에 더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저한테 네. 더 많이 받아야 받아야 되겠죠. 되겠죠. 예. 근데 이 국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국제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나라 정부가 이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2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거는 평소에 거래가 잘 되거든요. 서로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보시면은 100만 원을 주고 이제 채권을 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 채권 만기 상환금이라고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받을 돈은. 그러니까 제
정해져 있군요. 이 국채 시장은 예, 딱 이미- 얼마 딱 이렇게. 예, 만기 상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채도 그렇고 다 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 줄게. 그렇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채권을 사본 적이 근데 없어서.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네. 채권 가격이 오락가락하니까 아, 좀 일단 싸게 딱, 사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좋아요. 그 120만 비싸게 원 사면 딱 정해져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일단 1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근데 12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그 수익률은 뭐 20%가 20%. 되겠죠. 20%가 되죠. 100만 원 주고 네, 20만 원 받으니까. 예, 네네. 더 버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까 국채가 사고 팔린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국채가 올라가면 예, 가격이 국채에 대한 올라가면 예,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그럼 12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더 작게 줄 수 있으니까 예. 수익률은 그러니까 그 이자를 적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네. 110만 원으로 샀어요. 예.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 많아져 가지고 예, 예. 11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90만 원으로 내렸어요. 이 경우에는 90만 원을 투자하고 30만 원을 더 버는 거죠. 그렇죠. 그 수익률 수익률은 33.3%입니다. 무려. 지금까지 보시면은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비례하고 있죠. 그렇죠. 국채 수요가 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 사양이 좋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좋고 네. 뭐 또 잘 그 될 것 나라 같고, 정부에게 신뢰가 그- 있고 예, 신뢰가 있고 돈을 빌려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많다는 거죠.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수익률은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단순하게 설정한 거고요. 원래는 특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만 오르내려도 시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출렁출렁거리군요. 예, 난리가 납니다. 이 국채 수익률 자체는 높아지게 되면 딜레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자 줄이고 싶어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채 전체 발행 잔액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막 돈을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한 돈, 아직 상환하지 않은 돈을 다 합친 겁니다. 근데 그게 한 27조 달러 정도 되는데, 27조 달러 맞나? 예. 와, 이 실제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가 해외 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엄청나네요. 예, 미국 뭐 이제 일본 정부, 중국 정부, 한국 정부, 뭐 EU 또 해외 은행들 여기서 산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미국 국채 가격을 높여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에.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전 미국 정부만큼 믿고 돈을 빌려줄 채무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미국만한 믿을 언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용보다 훨씬 미국 정부가 안전하겠죠. 비할 바가 아니죠. 예. 한국 정부보다 더 안전하고요. 그럼요.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들의 세계, 이 금리들이 우주에서 태양의 역할을 미국 국채의 이자가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사실 다른 이자들도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내리면은 다른 이자들도 다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심지어는 무위험 자산,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부르고요. 안전 피난처 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국채는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국 투자자들이 그래서 미국 채를 다 보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상품이나 금융거래 자체가 지금도 달러로 거의 결제가 됩니다. 달러로 거의 결제가 되고 또 외환 위기라는 게 뭡니까? 외환 위기라는 게 사실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문자 그대로 달러가 달러가 없는 없기 거예요.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막으려면은 모든 나라들이 중앙은행에 달러를 쌓아놔야 됩니다. 외환 보유고를.
그런데 이 미국 국채는 거의 사실상 거의 달러 현금으로 달러 간주가 현금으로.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저 달러를 보유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한국은행이 무슨 저 지하 창고를 파서 거기에 달러 지폐들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뭐 다 역시 미국 재무부하고 한국은행 간의 어떤 이 전산으로 이제 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지 밑에 달러 묻어두는 실제 거 갖고 있는 아니거든요. 건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이야기를 좀 이제 들었고 예. 이해가 됐어요. 좀 이해가 됐는데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주가 폭락하고 미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가치 하락 이 네. 세 가지가 동시 발생되는 게 섬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여기서는 저 이렇게 하죠. 주가 폭락, 미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가치 하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이거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수요가 적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주가 폭락, 미국채 하락, 하락, 달러 하락. 하락.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주식 시장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럼 돈이 빠지겠죠. 예. 근데 주식은 사실 안전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국제 안전 자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무위험 자산이라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주로 패턴이 주식 시장에서 빠진 돈이 돈을 빼서 국채로 가야 되는 미국 미국 국채를 사는 네. 거죠. 안전하니까.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려면은 한국 원화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달러 해야죠. 달러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달러를 사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달러 수요는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오르야 되죠. 그리고 미국 국채 수요 많아지죠. 미국 그렇죠. 국채 가격은 상승해야 올라가겠죠. 됩니다. 네. 되죠. 수익률은 내려가고요. 그렇죠.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 패턴이 망가진 거네요.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지금 아주 불안한데 시장이 예. 그 상황에서 차라 국채로 오히려 예.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팔고 있는 겁니다. 미국채를 파니까 미국채 가격은 내리고 즉 미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때 이제 기록된 거를 보면은 10년 만기, 이 10년 만기가 사실 대표적인 미국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0년 만기라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빌리는 중요한 대출은 주로 10년 만기거든요. 주택, 주택. 자동차, 네. 아 예. 뭐 이런 거 10년 만기 아니면 좀 비싼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튼 요게 예, 대표적인 벤치마크인데요. 이게 4월 4일에는 4%였거든요. 4%였는데 11일엔 4.5%까지 가버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예, 4.1에서 4.4 이후에 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조금 정책을 바꿨잖아요. 예, 90일 네, 유예했잖아요. 네. 상호 관세를. 그러면서 좀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트럼프가 갑자기 그 연준 의장 네. 파월을 뭐 해임을 해고하겠다. 암시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채가 가격이 하락하고 예. 근데 동시에 달러도 하락하고 예, 주식도 하락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그럼 전에 없었나요? 전에는 잘 없었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이 가라앉으면은 그걸로 이동하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고 오르고 또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자들이 그 이런 어떤 불안정한 위기 시에 미국채와 달러를 오히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그렇죠. 태양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간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이제 진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좀 템포를 좀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예, 예. 보면은 10년 만기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자 줄이려다가 지금 이자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4월 9일 날 그 0시에 미국 시간이죠. 0시에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몇 시간 후에 네. 원래 그날 원래 4.26%로 시작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근데 이게 몇 시간 만에 4.52%가 돼 버렸어요. 어이구야. 한꺼번에 0.16%포인트나 올라간 거네. 뛰어오른 거죠. 아까 분명히 일 때 0.1포인트만 올라도 휘청거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0.1은 큰 거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정도니까. 몇 시간만 이렇게 돼 버리면은 네. 이건 엄청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이후에도 큰 소리를 많이 쳤는데 네. 나는 그날 별로 안 놀랐거든. 어. 다만 국제 시장은 좀 놀라더군. 예, 예. 예, 근데 그분- 사실 트럼프가 쫄았던 겁니다. 쫄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국채 수익률은 미국채 수익률은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금리에 태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미국 금융시장에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네.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다 따라오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2024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에 국채 이자로만 8,820억 달러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연도에 연방 총 지출이 6조 7,500억 달러입니다. 무려 13%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리파이낸스.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갚고. 다시 돈을 빌려서 다시 갚거든요. 근데 국제 수익이 내려가면은 좀 더 싸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을 오히려. 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이거 올라가 버리면은 손해 보는 거죠. 리파이낸스 할 때 엄청나 부담이 커지거든요. 결국은 불과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발표하자마자 13시간 만에 유예한다. 90일 유예한 거죠. 네. 좀 이해돼요. 그래서 저번에 문세영 기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 저축 안 한다고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다 대출로 이것저것 해놨는데 순간적으로 오르면 그게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저항도 엄청날 것 그리고 같은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의 60%가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엄청난 손해를 본 손해 거죠. 보는 거죠. 네, 자산의 60%가 금융인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0.1% 포인트 이런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보통 BP로 따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 지금 26 BP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 그 국제 상계 거의 아까 27조 달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1월 현재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27조 5천억 달러. 해외 투자자들이 그 중에 8조 31%. 5천억 달러를 31%에 해당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일본 1조 1천억 달러, 중국은 8천억 달러 규모. 우리가 이제 가지고 4천억 달러 있습니다. 정도. 한국도 엄청나네요. 4천억 달러인데 지금 그게 지금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서 지금 9등에서 10등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브라질, 뭐 인도 이런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럽 애들은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미국채를 많이 사줬잖아요. 네네. 이게 뭡니까? 사줬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그동안 안정이 그래도 안정화되고 낮게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게다가 해외 국가들이 그러면은 그 미국 국채를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무역으로 뭔가를 예.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 달러로 다시 재투자하는. 말하자면 대미 무역 확대에서 네네. 나옵니다. 미국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지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달러를 가지고 또 국채를 미국 사고. 국채를 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아무튼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중국과 미국 혹은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에 만들어진 일종의 글로벌 자금 순환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적자를 내고 무역 적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돈을 미국 시장에 다시 투자한다. 그러니까 윈윈을 그러니까 했던 사실 건데, 결국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은 동맹국인 한국한테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데. 예, 일방적인 피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해방. 예, 그런 미국 해방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웃으면 안 아니, 됐는데 트럼프가 한 얘기야. 순간 저도 모르게 좀 트럼프가 미국 되게- 해방의 날입니다. 뭐 예, 이렇게 되게 얘기하면서 4월 1일. 뭐랄까
그 상황이 안 맞는 단어 같아갖고 순간 웃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트럼프는 뭐 강한 달러, 미국의 패권 이런 걸 굉장히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진정한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미국채하고 달러가 지금까지의 어떤 기축 통화 지위를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으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돼. 그렇죠. 예. 예컨대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교조 고문 등인데요. 얘네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가치가 오른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많이 수요하니까 통화 가치가 오르고 또 통화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했고. 아, 그 무슨 신박한 논리지?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통화 가치가 올라서 예. 달러 아니, 가치가 통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어차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우리도 경쟁력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 환율을 관리한다는 지금 게 그런 건데.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한국화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이제 1,300원 정도는 뭐 아직도 버틸 수 괜찮은. 있는데. 아니 우리 옛날에 950원까지 버틴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룸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힘들죠. 있고 대기업은 다 아비트리지로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악관 일부 인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달러 패권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분들이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이제 이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계속 아니, 취재하시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그건 모르지 근거가. 우리가. 그건 우리가 네. 저는 우리가 그쪽도 CIA도 모르 아닌데. 아니 그쪽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봤자 그것도 사실 이론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현실 경제가 그렇게 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티븐 미런이라는 양반인데요. 네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세금을 매기자. 무슨 그런 지유들이 국채를 발행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뭐 정밀한 시뮬레이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나 이 친구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무역 흑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떨어지고 당연히 다른 나라들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폭 떨어지고 이건 무슨 말인가? 미국 금리가 대폭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달러 패권의 붕괴라는 게 저는 거의 한 뭐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온 게 뭐 좌파 학자들이라든가 미국의 비판적인 언론들이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공개된 적 예측이 없죠.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세계 경제의 구조가 워낙 달러 중심. 예를 들어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은행권을 못 가지고 있다. 예, 예. 심지어는 뭐 여기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예, 예. 네네. 그러면 뭐 백화점 상품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힘들죠. 그런데 사실상 달러 패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국에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수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사라지는 안전한 거거든요. 결제 수단. 내가 예. 뭐 이 돈을 뭐 받았는데 어음을 받든지 뭘로 받았는데 이 결제 수단이 어느 날 갑자기- 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그 결제 수단을 받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평평한 지구를 만들어 놓고 뭐 교역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은 다 사라지고 다 분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 다극화 체제가 된다는 것이 일테면 뭐 위안화 공동체가 생기는 건지 엔화 공동체가 따로 생기는 건지 유럽은 뭐 이유가 있어 유로가 있으니까 네. 유로 공동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그먼트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럽 공동체하고 미국하고 만약에 무역을 할 때는 무슨 돈으로 결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은 다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재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 그 제재를 가능할 때 사람들이 놀랬던 거지. 뭐냐면 경제는 정치에 복속되지 않으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제재를 함으로 해서 경제를 정치나 외교의 보복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옐런이 옛날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이 세계가 이렇게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붕괴가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죠. 우리가 한국은행권을 쓰는 거는 한국은행을 믿는 거거든요. 있죠. 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달러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통화가 말하자면 현재 미국 행정부가 그런 통화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사실 지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안 하는 시뮬레이션이 것 같아요. 되고서 이거를 안전판을 마련하고서 하는 건지 안전판도 없이 전 세계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사실 대안 통화는 없거든요. 위안화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위안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그쵸. 네. 제가 한 15년 전부터 봤는데 10년 전부터 봤나? 네. 15년 됐구나. 근데 거의 이 거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 불안감을 갖고 계속 관망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 상황은 좀 분석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네, 그 리스크가 계속되고 네. 있으니까요. 네. 당장 90일 유예했는데 7월 초에 90일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참.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님 덕분에 그 망하던 각각의 정부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호주도 살아났죠. 캐나다도 그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멕시코. 다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환이 닥치면 내부는 단결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틀에 그래서-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그 틀이 픽스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나이스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끌고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뭐 우리한테 이렇게 호락호락 뭐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을 텐데 뭐 일본하고 우리가 뭐 크게 차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틀을 잡았다고 했나요? 아니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지금 추정들이 있는 추정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도 뭐가 발표하는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협상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협상했으면은 어휴, 큰일 날 뻔했겠네 정말 이런 큰일 얘기를 하는 이게 지금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사실 조금 협상의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협상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 걱정되는데요. 우리의 경제부총리가 음. 하고 산자부 장관이 간 거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있고 그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후보에서 이게 그거를 세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걱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엉뚱한 일까지 벌여놨는데 후보도 사퇴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난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양반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누구요? 한덕수 후보 그 뒤에 이 벽에. 본인이 경제 본인. 대통령. 그 이렇게 마늘 되는 파동을 일으켰었던 분인데 참 경제 대통령. 네. 아주 벙쪄가지고 경제 대통령? 이종태 기자님과 함께 현재 그 달러 현황들을 보면서 이제 관세와 엮어가지고 국채 이야기부터 등등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